예, 이제 한 시간 들어보셨는데, 하실만 하시죠? 예, 앞으로 계속 이럴 겁니다. 예, 너무 양이나 뭐 공부에 대해서 하여튼 어렵고 두렵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시다 보면 다, 예, 지금 하여튼 합격하시는 수준까지 다 올라가니까요. 뭐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하게만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2번, 그러니까 민법의 구성 및 편제라는 거 요걸 좀 설명드리다 말았는데요. 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민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 중에 공법이 아니라 사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처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주로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민법은 이 돈에 관련된 법 규정인 재산법이라는 게 거의 한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 재산법이 있고 가족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논외로 합니다. 그리고 요 재산법도 크게 예, 물권법이니 예, 채권법이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물권법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자, 도대체 어떤 법이냐라고 하면 즉 물권에 관한 법 규정들을 물권법이라고 부르는데 자, 앞으로 이제 봐야 될 우리 물권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권리 중에 물권이라는 거 요거는 자, 물권이라는 그 권리는 사람이 물건 자체를 직접 지배를 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예, 물권을 요래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배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시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다 보면 이거는 뭐 자연적으로 체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 물권을 요렇게 지배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반면 이 채권이라는 거 요거는 뭐냐라고 하면 자,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채권할 때 자, 채권법에서 채자를 요래 씁니다. 그래서 요 채자가 자, 사람한테 뭔가 이거 뭐 책임을 묻는다 할 때 책임할 때 요 책자. 자, 요거하고 앞에 사람인 요를 붙여갖고 요거를 채해서 채권법 할 때 채자라고 부르는데요. 채권법은 말 그대로 보십시오. 물권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요거처럼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뭐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요구하는 권리, 예, 요구한다, 청구한다. 그래서 요 채권 이거를 요래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청구권이라고 요래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자, 권리라는 것도 사람처럼 힘이 센 놈도 있고 약한 놈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물권이라는 권리가 더 세 보입니까? 채권이라는 권리가 더 세 보입니까? 즉 지배하는 권리가 더 셀 것 같습니까? 청구하는 권리가 더 셀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지배가 청구보다는 억압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실제로 물권이 채권보다 훨씬 더 셉니다. 야가 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자, 요 물권이 채권보다 훨씬 더 자, 세다라는 거, 그 감 하나 가지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내가 뭔가를 권리를 하나 여러분한테 판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파는 권리, 이게 센 건지 약한 건지도 모르고 가격을 정해서 막 판다라고 하면, 거래가 분쟁이 생길 소지가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는 게 소를 파는지 돼지를 파는지 그것도 모르고 막 팔아 제낀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물권이 채권보다 훨씬 더 세니까 자, 물권은 자, 딱
정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건입니다라고 해서 딱 정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건은 반드시 법으로 정하는 경우만 인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예, 요거를 물권 법정주의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 이제 제가 한자를 거의 못 씁니다. 그리고 쓸 일도 없었고 오늘 한자 다 보여드렸습니다. 많이 봤네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자가 3개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채권이니 법정주의니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 문제에 야들이 나오니까 이 한자는 알아야 됩니다. 이건 읽을 수 있습니까? 예, 가벌병. 야들은 알아요. 시험 문제 야들이 등장, 야, 누구야? 해서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몰라. 조금 더 신세대 시험 출제위원들은 ABC 해서 요리 나오는 사람들도 있던데, 예, 근데 이거보다는 실제 기출 문제 보시게 되면 대부분 가벌병입니다. 그리고 좀 어렵게 나오면 야도 나옵니다. 가불병정.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시험 문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알면 되고, 딴 것들은 한자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물건은 법으로 딱 정하는 경우만 인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빼놓고는 나머지 권리들은 전부 우리가 배우는 권리는 대부분 뭐다라고 보시면 됩니까? 채권이구나, 청구권이구나, 이래 보셔도 큰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세다라고 하는 물건, 요거는 어떤 게 있는지, 도대체 물건 법정주의 원칙상, 물건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7페이지 한번 잠시 가보실까요? 자, 7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1번에서 물건의 종류 해서 나옵니까? 제목이. 그래, 물건의 종류. 그게 바로 밑에 185조 한번 보십시오. 물건의 종류에서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요래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요거를 물권 법정주의, 즉 물건은 법률이나 혹은 법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함부로 못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물권 법정주의라고 요래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우리 민법에는 어떤 물권이 있는지를 한번 봅니다. 밑에 보니까 192조에서 제목이 뭐로 나옵니까?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에 대한 말 나오죠. 그리고 211조 보니까 뭡니까? 소유권의 내용, 279조가 지상권, 291조, 303조 쭉 보니까 이제 자, 8개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유권 나오고 소유권 나오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유치권이라는 게 나오고 뭐 동산질권 내지 질권이라는 게 나오고 저당권에서 이렇게 8개입니다. 그래서 물권은 이렇게 우리 민법에서 8개를 이렇게 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야들 빼놓고는 전부 뭐다라는 겁니까? 채권이겠지 뭐. 그래서 요래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야들. 물건이란 놈은 채권보다 훨씬 더 강력하니까 법으로 딱 요렇게만 정합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법을 새로 정하든지 뭐 혹은 관습법이라는 게 있든지 이래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야들이 자, 물건은 세다라는 거. 그래서 요것들을 앞으로 하나씩 요래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요까지 해놓고 자, 그러면 요거. 자, 이제 민법 총칙인데. 자, 원래 민법 총칙은 이제 조문이 1조부터 시작해서 184조까지 해가지고, 한 200개 조금 안 되는 조문입니다. 그리고 이 물권법에 금방 우리 185조에서 야간 물권법이 제일 처음 시작하는 조문입니다. 이래갖고 372조까지 해가지고, 요것도 한 200개 가게 되는 요런 조문입니다. 근데, 자, 민법 총칙은 이마에 많은 조문이 다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요 중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103에서 154까지 해가지고 한 50개 되는 조문, 그거만 민법 총칙에서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103이나 이런 거 필요 없고, 자, 지금부터 제가 민법 총칙 요거 말씀드릴 텐데, 자, 한번 봅니다. 민법 총칙은 뭐에 대한 얘기다 그랬습니까? 전부 권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리가 뭐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끝까지.
예, 그러면 자, 그 중에 자, 제일 먼저 이제 민법 총칙은 우리가 자, 법에서는 전부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예, 일단 이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자, 이런 권리는 누가 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그거를 설명합니다. 권리의 주체 해가지고. 자, 그러면 민법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 사람입니다. 사람이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 왜 물권에서 소유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소유권. 자,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사람이.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제가 기르고 있는 애완견이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완견이 아주 착한 짓을 해가지고 제가 애완견한테 집을 하나 사준 겁니다. 예, 개집을 하나 사줘갖고 이제 넌 여기서 이제 살아라 해서 사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주니까 이제 걔가 이제 좋아갖고 죽는 겁니다. 오, 나도 내 집이 생겼다 해가지고 좋아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며칠 뒤에 걔하고 저하고 연락이 쌓았다라는 겁니다. 걔가 뭡니까? 아, 나 나간다. 니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나가면서 짐 주섬주섬 꾸리면서 뭡니까? 계집을 씩 주섬주섬 꾸려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 성질에 참겠습니까? 야, 나가려면 몸만 나가야지 왜 그거 갖고 나가냐 해가지고 계집은 놔두고 나가라. 이래 된 겁니다. 근데 걔가 뭡니까? 야, 뭔 소리 하노? 니 내한테 줬잖느냐? 그러니까 내 거지. 그래서 자, 분쟁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로 안 되니까 뭡니까? 법정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자, 걔가 판사 앞에서 판사님, 저 인간이 나를 하도 못 살려 그래갖고 내가 이제 집 나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저 인간이 분명히 계집을 내한테 선물 줬는데, 예? 그 다음에 내 나가려고 하니까 그거 놓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몸만 딱 나가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계집 주인은 계집에 대한 소유권은 내한테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판사 앞에 뭡니까? 아니, 사이 좋을 때는 내가 줬는데, 나갈 때는 갖고 나가게 되면 내 기분이 나쁘지. 그러니까 저건 놓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계집 소유권은 내한테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판사 앞에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판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걔 손을, 아니다, 걔는 손이 없구나. 걔 발을 들어주겠습니까? 제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판사다라고 하면, 그래, 네 말 맞다. 누구를 인정을 해줄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이 판사입니다. 제가 판사님, 내가 계집 사줬는데 저거 내 겁니다. 계집에 대한 소유권 내 거다. 라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걔는 뭡니까? 아닙니다. 계집에 대한 소유권은 내 겁니다. 라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판사가 싹 듣습니다. 자, 걔가 막 얘기합니다. 판사님, 저 집 제 겁니다. 저거에 대한 소유권은 내한테 있습니다. 판사 듣기에는 뭐로 들리는 겁니까? 개소리지 뭐. 개 짖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 계집에 대한 권리, 소유권이라는 거는 개가 가질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의 주체, 즉 소유권은 누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까? 사람만 가질 수 있지 개는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집을 사줬다라고 하더라도 계집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 겁니까? 제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 나가려고 하면 뭡니까? 그냥 나가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자, 보십시오. 개는 우리 자연인이라고 하는 법에서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연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뭐 산에 살고 수염만 깎고 가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사람은 전부 자연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개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 개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개가 될 수가 있지만 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진리 아닙니까? 자, 근데 법에 의해서 사람 아니지만 사람처럼 취급하는 게 하나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를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법에 의해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예, 그거를 법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법인, 이건 그냥 우리 회사 생각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민법상 권리는 누구하고 누구만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사람이나 법인.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지금 민법 총칙은
물권이라는 권리는 누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자연인, 법인이 가질 수 있다. 채권이라는 권리는 누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까? 자연인, 법인만 가질 수가 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설명하고 여기 설명하고 복잡해지니까 뭡니까? 아이 뽑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런 권리 모두 다 누가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얘들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자, 민법 총칙 시험에서는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몰라. 나중에 여러분 중개사법이나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격증 따고 난 이후에 중개를 하는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지만 뭡니까? 법인이 무슨 물건을 하나 임대합시다, 삽시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조금 더 상세히 배우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민법에서는 그냥 아들 2명만 가질 수 있다라는 그냥 보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 모른다고 시험 문제 안 풀리고 전혀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그래서 요런 게 있구나. 상식 넓힌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주체가 나오니까 객체, 권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유권이란 권리의 대상이 되는 건 뭐냐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요렇게 집이 있습니다. 요 집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민법 총칙에서는 이 권리를 제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뭡니까? 이 소유권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설명하겠습니까? 이거 설명해야 되겠죠?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물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자, 물권법에서 좀 상세히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물건은 여러분 왜 동산, 부동산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자, 이거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이거 동산, 부동산, 혹은 예를 들자면 돈입니다. 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 그거 동산일 것 같습니까? 부동산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그러니까 우리 물건은 동산, 부동산 요래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그리고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는 것, 땅하고 땅이 붙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건물 같으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부동산. 땅에 붙어 있으니까 공중에 붕 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붙어 있으니까 동산입니다. 근데 자, 예를 들자면 돈이니 그 분필이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자, 부동산이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뭐다라는 겁니까? 동산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나누는 기준은 부동산은 토지하고 토지 정착물, 그리고 부동산 빼고 나면 나머지는 싹 다 뭡니까? 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시험과 관련해서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박입니다. 선박, 자동차. 야들은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자동차, 선박,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토지하고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땅에 딱 붙어 있으면 배가 어떻게 갑니까? 물에 떠 있어야지. 그리고 자동차가 땅에 딱 붙어 있습니까? 그럼 운행도 뭐 하는데 뭐하러 그 자동차 소유합니까? 그래서 야들은 부동산 아니니까 결국 뭡니까? 동산입니다. 됐죠? 근데 이런 것들 뭐 자동차, 선박, 항공기 혹은 건설기계 같은 거 전부 동산입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부동산 개론에서는 이래 배울 겁니다. 준부동산 해가지고 배우실 겁니다. 준부동산. 그러면 준부동산은 부동산일까요? 부동산이 아닐까요? 준우승은 우승입니까? 우승이 아닙니까? 준우승했다. 우승한 겁니까? 우승 아닙니까? 아니죠. 준우승은 2등입니다. 2등. 니 우승은 아닌데 야, 우승한 것만 1등 한 것만큼 잘했어. 그래서 좀 축해 세우기 위해서 뭡니까? 니 2등 했다 표현 안 하고 뭡니까? 준우승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준이 똑같습니다. 준 X, X 이래 나올 겁니다. 그럼 야는 XX 입니까? XX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준 우승은 우승 아닙니다. 그럼 준 부동산은 부동산입니까?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 아닙니다.
부동산 아니면 뭡니까? 동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자, 이 준 앞에 그러면 왜 동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준부동산이라고 표현하는가? 앞에 준자를 붙이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XX 아닙니다. 다만 XX처럼 거기에 준해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십시오. 이거 동산. 분필 하나 부숴먹는 거하고 선박 하나 부숴먹는 거, 자동차 한 대 부숴먹는 거 감이 다릅니다. 비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집 한 채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비싼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부동산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건 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아이고 가치가 엄청나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처럼 취급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준부동산들은 원래 우리 뒤에서 보실 겁니다.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자 질권이라는 게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동산인데요. 자, 우리 질권이라고 하는 건 전당포 주인이 가지는 권리가 질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문서 들고 은행 가가지고 돈 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시계 금반지 이거 들고는 은행 가가지고 자, 10,000원만 빌려줘요라고 하면 은행은 받아주겠습니까? 다음 손님 그러겠습니까? 자, 시계 하나 들고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오늘 조금 있다가 오후에 수업 마치고 한번 내가 동산 부동산 다 배웠고 저당권을 설정이 되는 거는 부동산이고 뭐 쫙 그러니까 은행 가가지고 뭐 가까운 은행 가가지고 반지나 시계 이런 거 맡기면서 자 저당권 하나 설정합시다 해가지고 하나 내밀어 보십시오. 물론 번호표 뽑아갖고 기다려갖고 몇 번 손님에서 부를 때 꼭 앉아갖고 자 그 반지 딱 내놓으면서 저당권 하나 설정합시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평생 안 잊을 겁니다. 동산은 저당권의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거 그거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준 XX라는 말이 한나네요. 준부동산이라는 거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취급해가지고 자동차 저당법, 선박 저당법, 항공기 저당법, 건설기계, 중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거 저당권이 다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은 동산인데 그냥 순수한 동산하고는 뭔가 좀 다르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건 동산이지만 부동산이 좀 많이 가깝네 해가지고 준 XX 요래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말이 조금 세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여기 권리의 대상에는 이 물건이란 걸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뭐 분류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뭐 원물, 과실이니 주물, 종물이니 부동산, 동산이니 많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부동산, 동산 그 구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동산, 부동산에서 이렇게 보시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얘기가 길었는데 여기까지는 다 시험 범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시험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권리라고 하는 거, 권리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겨나면 영원불멸 계속 존속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아파트를 하나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아파트를 여러분이 샀을 때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여러분이 취득을 한 겁니다. 근데 아파트를 하나 팔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집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소유자입니까? 이제 소유권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파트 팔면 난 여전히 아파트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아니죠. 만약 소유자다라고 하면 세상 정말 편할 겁니다. 아파트 한 채 있으면 팔고, 그 돈 갖고 쓰고, 나중에 돈 필요하면 뭡니까? 그거 또 팔고. 그러니까 세상 정말 좋아질 텐데 그러면 안타깝게도 팔아먹으면 거기서부터는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라고 하는 것도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권리 변동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근데 민법 총칙에서는 실제로 우리 시험 범위는 요겁니다. 권리 변동이라는 거, 요거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도 생기고 없어지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권리도 생기고 없어지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배울 거고, 그리고 참고 삼아 그 다음에 민법 총칙에는 뭐가 나오냐라고 하면 소멸시효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국세를 안 냈다라는 겁니다. 막 도망 다닙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제가 세금을 떼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세금은 몇 년 동안 안 내면 떼먹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5년입니다) 5년 동안. 그리고
이거 할 때마다 제가 항상 가슴이 아픈데, 제가 보험을 하나 들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수술 특약을 해가지고, 그게 보험금이 70몇만 원인가 그걸 한번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지나가고, 그거 대장 내시경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그거 보험금 받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보험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안 주더라고요. 아이고 선생님 그거는 벌써 3년 넘었네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권 보험금 청구권 그것도 권리 아닙니까? 그래 그것도 제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권리는 몇 년 지나면 없어진다라는 겁니까? 3년 뒤에 없어지대요. 그래갖고 예. 제 성질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열받아갖고 해지했습니다. 그거 보험 깼습니다. 그래갖고 예. 집사한테 연락이 딱 깼습니다. 근데 다시 들라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안 아프고 조심조심 살자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게 바로 소멸시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세금도 국가는 우리를 상대로 해서 뭡니까? 세금 징수권이라는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국가가 그거를 몇 년 동안 게을리 했다라는 겁니까? 5년 동안 행사 안 했네. 그러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권리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없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소멸시효입니다. 참고 삼아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 요거는 10년이 원칙입니다. 근데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왜 보험금 청구권 같은 그런 것들은 보험법 같은 데 3년으로 고려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세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국세징수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5년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원래는 이거는 10년 근데 1년짜리 3년짜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물권은 이거는 소멸시효라는데 걸리는 것도 있고 안 걸리는 것도 있고 걸리면 20년이 원칙입니다. 이건 좀 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도 뭡니까? 좀 나중에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그렇게 보실게요. 그래서 요것도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그래서 딱 요것만 시험 범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이라는 개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자 우리 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2페이지 보시면 4번에 권리 변동의 모습이라는 말 나오죠. 근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험 범위인데 근데 자 일단 거기 보니까 용어들이 쭉 나옵니다. 원시취득, 승계취득이란 말 찾으셨습니까? 그 승계 보니까 옆에 보니까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라는 거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전적을 다시 뒤에 보니까 특정 승계, 포괄 승계에서 요래 나오죠. 그리고 그 외에 뭐 변경, 소멸에서 요래 나오는데 자 일단 요 용어들입니다. 예전에는 이거 자체가 시험에 한 번씩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문제 풀고 할 때 보시겠지만 지금은 이거 자체가 시험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한 사람도 아유 이 정도는 알겠지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민법뿐만 아니라 세법이라는 거 세법이나 이런 데 봐도 이거 승계취득하면 세율 몇 프로 원시취득하면 몇 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법에서도 이런 용어들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초적으로 원시취득이라는 게 나오면 내가 설명은 못하더라도 이게 원시취득에서 감은 좀 갖고 있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민법 총칙은 전부 권리에 대한 얘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뭐 처리를 하면 될 거고요. 요거만, 권리 변동이라는 요거만 시험 범위입니다. 근데 요 권리 변동이라는 거, 요것도
나눠보니까 크게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나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권리 변동이라고 하면 변동 속에는 발생도 있고 변경도 있고 소멸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다 포함을 해서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 이해만 하고 넘어가십시오. 이해만.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그냥 이런 용어를 이래 쓰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보십시오. 자, 그럼 거기 보니까 자, 여기서 좀 볼까요? 자, 얘가 갑이라는 애가 이 건물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갑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요 집이 을한테 상속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을이라는 애가 그 이후에 이거를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병이 이게 이제 건물도 하도 오래됐고 했으니까요. 이제 이거 철거하고 건물 다시 짓기 위해서 이 건물을 철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 고른 4번에 그 앞에 있는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따라만 오십시오. 요거는. 자, 그럼 한번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갑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거, 이거를 뭡니까? 이제 취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의 취득, 이거를 발생이라고 요래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것도 권리 변동이죠. 변동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발생에 해당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갑이 을한테 이거 죽어갖고 상속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애가 요 집에 대한 소유권, 이거를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을의 소유권 취득, 이것도 뭡니까? 변동입니다. 변동 중에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야가 죽었습니다. 그럼 귀신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까 봤습니다. 권리는 오직 누구만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까? 사람, 법인. 됐죠? 그러니까 귀신, 개, 소, 말, 돼지. 자, 이런 것들입니다. 야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야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입니까? 소유자가 아닙니까? 자, 갑이 소유권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권리 변동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발생, 변경, 소멸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 해당이 됩니다. 되죠? 그래서 그리고 요것도 을이라는 애가 이거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야는 소유권을 이제 뭐 한다라는 겁니까?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을이 팔아먹으면 을은 더 이상 이 집에 대한 소유자입니까? 소유자가 아닙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됐죠?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 오면 야가 매매해서 소유권 넘겼다라고 하면 이제 소유권의 상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발생, 변경, 소멸 이거 모두 다가 뭡니까? 변동입니다. 변동입니다.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것도 항상 이 사람이 영원불멸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갖고 있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팔아먹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을 거고 혹은 건물이 철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권리가 뭡니까?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딴 사람한테 넘어가기도 하고 막 하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권리 변동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근데 자, 특히 발생 이거를 권리의 취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자, 그거 보니까 원시 취득이니 승계 취득이니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요것도 감만 조금 갖고 계십시오. 이거 자체 원시 취득이 뭐예요? 라고는 절대로 안 묻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 원시라는 표현을 가끔씩 보실 겁니다. 원시. 원시 취득이니 원시적 불능이니 해서 원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자, 민법에서는 원시라는 표현 자체가 최초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 나타난 인류를 원시인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원시라는 건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상 권리가 새로 하나 딱 생겨났다라는 겁니까? 있는 권리가 딴 사람한테로 넘어갔다라는 겁니까? 자, 원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권리가 새로 뿅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이미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딴 사람한테로 휙 넘어간 겁니까? 뿅. 그게 원시입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자, 요래 나눌 수가 있는데,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자,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어떤 권리가 뭡니까? 뿅! 그게 원시 취득입니다. 그리고 승계, 계승한다, 승계한다, 이어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권리가 이미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자, 그러면 갑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입니까? 갑이 건물 신축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갑이라는 애는 누가 갖고 있는 소유권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지가 처음으로 집에 대한 소유권 하나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갑의 소유권 취득은 뭡니까? 원시 취득. 그리고 이번에는 갑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애가 이거 상속받아서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을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입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을이라는 애는 갑이 갖고 있는 소유권, 요 집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병의 소유권 취득. 요것도 원시입니까? 승계입니까? 승계죠. 을이 갖고 있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겁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은 요런 감만 갖고 계십시오. 원시 나오면 뭡니까? 뿅! 승계는 뭡니까? 아, 누가 앞에 갖고 있었네. 되겠습니까? 요거. 자, 그리고 다시. 자, 요 승계 취득도 거기 보니까 자, 요렇게 이전적 승계니, 설정적 승계니 해서 요래 나눠집니다. 자, 이거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이고, 이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하네. 예, 이거 시험 푸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내년에 시험 치실 때쯤 되게 되면 이거 눈 감고 풉니다. 한눈 감고. 발로 풀어도 풀립니다. 뭐 이런 기초적인 게 나와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면 그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이거 모두 다 뭡니까? 승계 취득의 한 종류일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앞에 권리가 있었는데 이게 요래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는, 이전적 승계는 자, 앞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리가 앞사람한테는 없어지고 그 권리가 뭡니까? 뒷사람한테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설정적 승계라는 게 이거는 앞사람이 여전히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요 권리 중에 일부만 뒷사람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요거를 설정적 승계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습니다. 자, 위에 보십시오. 자, 을이라는 애가 상속받았습니다. 거기 우리 프린트물 2페이지에. 예, 한번 보십시오. 갑으로부터 을이 집을 상속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을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입니까? 승계. 자, 승계 중에 을의 소유권 취득은 이전적 승계입니까? 설정적 승계입니까? 자, 을이라는 애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갑은 여전히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까? 갑은 소유권이 없어진 겁니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앞사람의 권리 없어지고 그게 뒷사람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을이 소유권 취득했다. 병이 매매로 인해 소유권 취득했다. 이게 계속 전부 다 이전적 승계입니다. 대부분 이전적 승계입니다. 근데 설정적 승계라는 건 앞사람이 여전히 권리 갖고 있으면서 그 권리의 일부가 뒷사람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요거는 예를 들자면, 자, 을이라는 애가 자기 집을 A한테 전세 줬다라는 겁니다. 을이. 그럼 을은 자기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 소유자였는데 자기 집을 A한테 전세권, 전세 줬다. 전세권 들어보셨죠? 전세권자는 남의 집을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근데 전세권자가 남의 집을 팔아먹을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그게 된다라고 하면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소유권 취득하겠습니까? 전세
전세권 설정해서 전세 살다가 돈 필요하면 뭡니까? 팔아먹고. 그래서 자, 요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설정되면 집주인은 이제 소유권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여전히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겁니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소유권이란 요 권리는 물건을 사용도 할 수가 있고 수익도 할 수가 있고 처분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소유자가 A한테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자, 소유자는 여전히 소유권을 가집니다. 다만, 자, A라는 애가 소유자가 가지는 이 물건에 대한 사용권이니 이런 것들을 얘가 전세 기간 동안에 잠시 쓸 뿐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설정적 승계라고 부르는데, 이 설정적 승계는 나중에 여기에서 상세히 배울 겁니다. 물권법 가가지고 제한 물권 해가지고, 소유권 말고 딴 게 전부 제한 물권입니다. 그러니까 제한 물권 해가지고 제한 물권 설정한다, 저당권 설정한다, 전세권 설정한다, 재산권 설정한다. 그게 전부 설정적 승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지금은 황당합니다. 그냥 이거 뭐 무대뽀로 다 외워야 되는가 싶지만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 바퀴 돌고 물권의 종류 8개를 구체적으로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자, 민법 총칙은 이거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걸 보면 참 정리 깔끔하게 했다라고 자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보면 자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렵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자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게 자 그냥 생가지로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 보고 물권법에서 8종의 물권 보고 나중에 계약법에서 이래 보면 요거 8종의 물건 이렇게 제한 물건 해가지고 그거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설정적 승계할 때 제가 바로 우리 왜 제한 물건 설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바로 떠오릅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뒤에 내용을 조금 알기 때문에 이게 한결 수월해진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민법을 봐가지고 다 알고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근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법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을 그냥 처음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는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하게 되면 본인은 나름대로 다 이해했다 치더라도 이해가 다 안 됩니다. 근데 진짜 나중에 이런 내용들을 알면 이제 결국 나중에 물권법이 이만큼이니까 이거 물권법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이 뭡니까? 조금 더 이해가 좀 정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꾸 반복할수록 이게 더 이해가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꾸준하게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결과는 반드시 만들어 드립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요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면 다음 순환할 때 그때 이해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전적 승계라는 거, 이거는 특정 승계니 포괄 승계니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정 승계, 포괄 승계 뒤에 그냥 화살표만 요래 해놨죠? 하나 써야 됩니다. 쓰십시오. 그래서 자, 특정 승계라는 말이 나오면요, 특정 승계, 특정 포괄, 포괄은 일단 뭡니까? 한꺼번의 의미입니다. 특정이란 건 뭡니까? 하나씩 콕콕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정 승계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씩 콕콕 찍어갖고 어떤 권리가 이전됐다라고 열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특정 승계는 뒤에다가 매매 하나 써놓으십시오. 자, 앞으로 여러분들 매수인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파는 사람은 매도인, 사는 사람은 매수인. 됐죠? 근데 매수인, 매도인은 알아먹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갑이 특정 승계인 을한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면 특정 승계인이란 말이 갑자기 튀 나옵니다. 가가 결국 누구다라는 겁니까?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특정 승계 내지 특별 승계라는 게 바로 매매를 그래 부릅니다. 그 예를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거 매매라고 표현하지? 특정 승계.
뭐 포괄성계 이따구로 표현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대충 사람 모르겠어. 민법 이거 모르겠어. 대충 이거 민법 안 볼래?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공부에 흥미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변호사들이 돈 벌고 먹고 잘 살 거 아닙니까? 다 압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민법 1조부터 1118조까지 쫙 깨고 있습니다. 분쟁 생겼습니다. 그럼 뭡니까? 판사님 이거 민법 몇 조에 따라서 이거 이래 내한테 이런 권리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 변호사가 뭐 필요합니까? 변호사가 뭐 필요합니까? 한번 딱 읽고 이거 쉽네 해가지고 내가 다 알아버리면. 그러니까 변호사는 가급적 안 만나면 좋은데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에 갈 일이 있어갖고 얘기를 하면 변호사는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나는 억수로 막 모르니까 가는 겁니다. 그럼 변호사들은 아주 쉬워도 뭡니까? 좀 힘든데 일단 시작해보시죠 해가지고 뭡니까? 착수금해서 이제 돈부터 바로 챙깁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매수인이라는 표현을 구태여 안 씁니다. 뭐라고 쓰겠습니까? 특정 승계인이, 특별 승계인이 이런 표현을 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여러 매매 하나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특정 승계인이란 말이 매수인을 그래 부릅니다. 자,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포괄승계라는 말이 나오죠. 포괄승계. 자, 그것도 자, 교재 받으시면 포괄승계라는 말이 아주 자주 튀어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가는 포괄승계는 상속인입니다. 상속. 그래서 포괄승계인이란 말이 나오면 뭡니까? 야 상속인이네. 뒤에다 상속요래 하나 써놓으십시오. 앞으로 특정승계, 포괄승계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뭡니까? 야 매수인이네. 야 상속인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수월합니다. 그리고 자 나온 김에 이 포괄승계는 자, 말 그대로 뭡니까? 포괄적으로 쭉 다 넘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죽었습니다. 그럼 피상속인이 가지는 권리 의무가 한꺼번에 뭡니까? 쭉 상속인한테로 다 넘어오는 겁니다. 그거를 포괄승계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 민법 문제에서는 포괄승계, 즉 상속 요거만 알면 충분한데요. 근데 나중에 공시법 해가지고 부동산 등기법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는 상속인보다는 딴 애들이 더 자주 나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아까 권리의 주체는 두 개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연인, 법인. 그럼 자연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뭘 한다라는 겁니까? 죽은 애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자, A라고 하는 법인이 죽었습니다. 법인이 죽었습니다. 법인은 죽을 때 어떤 소리를 낼 것 같습니까? 그러겠습니까? 꽥 그러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법인이 죽었습니다. 법인이. 자, 근데 법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면 법인이 없어지는 게 법인이 죽는 겁니다. 근데 법인은 그냥 왜 우리 보십시오. 자연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내일 죽는다, 모레 죽는다라고 해서 자, 정해놓고 죽습니까? 자살하는 사람 빼놓고는 그런 거 없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 상속인들이 뭐 야가 죽으면 뭐 채권 채무 관계라 이런 걸 다 처리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회사가 망했습니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회사가 갑자기 나 죽을게 해가지고 확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 있는 직원이면 딸린 애들이 정말 많을 거 아닙니까? 법률 관계가 정말 복잡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그냥 오늘 내 죽을게 이게 아니라 뭡니까? 죽게 돼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청산 절차니 해가지고 이런 걸 다 거쳐갖고 마지막에 법인이 죽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법인이 만약 자연인처럼 그냥 꽥 해가지고 나 간대 해가지고 자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 뒤에 딸린 사람들 피곤한 사람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우리 사람처럼 상속인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잘 없으니까요. 하여튼 절차를 죽기 전에 사람들한테 다 알려라. 네 언제 죽는다라는 거 다 알리고
빚거리 다 빚잔치 다 하고, 그걸 안 되면 뭡니까? 파산하고, 안 그러면 뭐 빚잔치 다 하고 죽어라 해가지고 절차를 이렇게 쭉 상세하게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근데 자, 야가 죽고, 이제 야가, 우리 사람 같으면 A가 죽고, B가 상속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법인에서는 상속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래서 A 법인이 죽고, 야가 가지고 있는 뭐 종업원이며, 부채며, 혹은 채권이며 이런 것들이 몽땅 야한테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상속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법인이 합병이 됐다라고 혹은 회사가 합병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합병. 이건 사람으로 따지면 뭡니까? 상속이 일어났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등기법 할 때 써먹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 예를 들자면 제가 그냥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의 전 재산이 상속인한테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자, 윗집에 있는 아줌마한테 정말 호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도 필요 없고, 그래서 제가 전 재산을 윗집에 사는 아줌마한테 다 상속하고 죽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줌마한테 상속을 하는 겁니다. 자, 아줌마가 상속을, 윗집 아줌마가 상속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 상속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상속을 받으라 그러면 뭡니까? 배우자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친족관계, 뭐 직계 비속이라든지 직계 존속이라든지. 아줌마가 제 배우자입니까? 아니죠. 아줌마가 제 자식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아줌마는 상속을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난 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 마지막 소원이 그거다. 자, 그럼 법에서 뭡니까? 이 소원이 그렇다라고 하면 아줌마한테 상속해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상속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포괄유증이라고 이래 부릅니다. 유증. 유언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우리 증여는 공짜로 주는 겁니까? 돈 받고 주는 겁니까? 자, 내가 차 한 대 증여할게 혹은 뭘 증여할게 라고 하면 돈 받고 파는 겁니까? 공짜로 주는 겁니까? 공짜. 그러니까 증여는 공짜입니다. 근데 자, 우리 증여는 살아있으면서 내 이거 줄게 서로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예를 들자면 제가 살아있을 때 증여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 죽으면 내 이 집 당신한테 줄게. 파는 거 아니고 공짜로 줄게. 그래서 유언장에다가 이 집을 내가 당신한테 줍니다라고 해서 증여를 한다라는 내용을 써놨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특히 뭐라고 부른다라는 겁니까? 유증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유증. 근데 유증도 자, 여러 개 부동산 중에 하나만 유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내 전 재산 다 줄게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개씩 그게 특정 유증이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우린 그건 필요 없고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상속과 똑같습니다. 유언장에다 나의 전 재산을 뭡니까? 사회에 환원합니다. 이래 되면 그게 포괄 유증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근데 포괄 유증 요것도 상속과 똑같다. 그래서 자, 우리 포괄승계라는 말이 나오면 상속, 이거 하나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상속을 받으려고 그러면 뭡니까? 친족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친족 아닌 사람도 상속받는 방법이 뭐다라는 겁니까? 포괄유증. 그리고 상속을 받으려고 그러면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회사가 상속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회사끼리. 그게 뭐다라는 겁니까? 합병. 됐죠?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상속은 하나 좀 기억을 하십시오. 기억을 하시는데 요거는 뭐 기억이 나도 좋고 안 나도 좋고 써놓기만 써놓으십시오. 근데 결국은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예, 요까지 할게요. 요까지 하시고, 그래서 제가 내용이 좀 잡다하게 길었는데, 이렇게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요것들이, 대충 요런 의미겠구나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소멸은 필요 없습니다. 됐죠? 예, 자, 요까지 하시고, 예, 조금 쉬시고, 이제, 5번에 나오는 법률행위의 요건이라는 거, 자,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조금만 쉬고 가시죠.